91년에 바뀝니다. 기축곡사가 이제 한번 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인들이 지나쳤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무고죄로 피소가 돼요. 무고죄로 피소가 되니까 이제 양천경이 고문을 받습니다. 누구 사주를 받고 무고를 했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식 기록에는 자백을 했다고 그래요. 정철이 사주를 해서 상소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서인 쪽에서는 이제 그거 저 몸신 그 구타해 놓고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한 거다. 조서 꾸며놓고 서인 쪽에서는 그러고 동인 쪽에서는 자백이다. 이러고 정철이 시킨 거다. 그래서 장형을 심하게 맞습니다. 자기 동생하고 같이. 그래서 장형을 맞고 북도로 유배가 되는데 장형을 너무 맞아가지고 유배 도중에 그 치료를 안 하잖아요. 장독으로 사망을 해요. 젊어서 죽지요. 그리고 동생 양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증의 둘째고 이 사람은 88년에 생원시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생원 이제 속과를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하 동문입니다. 자기 형하고 똑같이 상소문을 올리고 똑같이 91년에 무고죄로 피소가 돼가지고 장형을 맞고 북도 유배 중에 사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삼형제 중에 하나 남은 게 양천운입니다. 양천운 후손들이 이제 서세훈을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1637년에 죽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1년 뒤에 죽습니다. 양자증의 셋째 아들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90년에 속가봤어요. 기축옥사에서 아직 서인들이 그 동인들을 그 짓누르던 이데올로기가 통용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합격 못했습니다. 그 통용될 때 90년에 시험을 봐가지고 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 그 인연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면 1590년 이 증광시거든요. 이 진사시 시험에 똑같이 2등으로 자기는 27인데 9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청음 김상은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렇게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를 하지요. 그러면 개 비슷한 것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무슨 관계라고 부르냐면 같을 동자에 해년자를 써가지고 동년 관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 옆에다가 더두자를 써서 동년우라고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편지 주고받을 때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동년형 그래요. 동년형께 보냅니다 그래요. 이 동년이 처음에 제가 그걸 읽고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나이가 똑같은데 왜 형이지? 예, 동년이라고 해놓고 형이라고 하니까 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관용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뭔 말일까? 동년 제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들이 달을 따지나? 나이는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달을 따지는 건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과거를 같은 해 급제한 사람이다. 청음 김상은 집안하고 제주 양씨 집안하고 이 동년 관계가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김창읍이네 뭐네 김창명 이 사람들도 그 자기들 아버지들 진도에 유배되어 있고 그때 소세원에 와서 자고 가고 시를 남기고 송시열도 와서 가고 그래서 제월당 글씨가 송시열 글씨잖아요. 물론 송시열이 온 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동인서인 갈라지고 난 다음에 기호 지방이 전라 원래 기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호서지방, 이게 경기 호서지방 이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기호라는 말을 뭐하고 대비어로 썼냐 그러면 양남이라는 말하고 대비어로 썼어요. 그 양남이 뭐냐 그러면 두 남, 영남, 호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호하고 영남하고 지금 말하자면 퇴계 중심의 영남이 동인 계열이고 이제 저 남명 선생이나 이제 누굽니까 개성의 하담 선생 세력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위력 저 힘을 상실했으니까 퇴계 선생 계열의 영남하고 기호 경기 호서의 이제 율곡학파하고 정치 학술적인 대립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전라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라도가 양남으로 병칭이 되고 이 전라도가 영남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아래하고 위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호학계에서 전라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들 쪽으로 이게 포섭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기축곡사를 통해서 전라도에서는 저 동인계열, 영남 쪽과의 그 학술적인 단절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서인화가 이루어지고 서인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쪽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예를 들자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송암 기정익도 행주 기씨인데 행주 기씨들은 왜 또 그쪽을 가깝게 여기느냐? 기대승 선생이 1572년에 세상을 떠날 때 광주 목상과 전라도 관찰사가 황강 김계희예요. 황강 김계휘가 누구냐 그러면 율곡 이이하고 친구인데 아들이 사계 김장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율곡 이이한테 제자로 보낸다고요. 그 사계 김장생이 율곡 이이의 거의 말하자면 수제자에 가깝죠. 사계 김장생의 제자가 송시열이고 그리고 그 황강 김계희가 고봉 선생의 초상을 치르는데 도와주고 난 다음에 고봉 선생을 위한 사우를 산 위에 그 아래 황룡강이 내다 보이는 중턱에 세운데 그게 망천사예요. 그 망천사라는 사우가 모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월봉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월봉서원이 되니까 김장생의 아들이 신독제 김집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서원이 이 형태를 갖췄을 때 최초의 월봉서원 원장을 그래서 신독제 김집, 황강 김계위의 손자지요. 신독제 김집 선생이 최초의 원장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주기 씨하고 월봉서원 쪽도 김계위, 김장생, 신집 그리고 그 옆으로 이로 이어지면서 서인 쪽하고 이 근친성이 원래 있다고요. 원래 행주기 씨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생겨났다고요. 근데 이 제주 양씨 집안도 양천운이 청음 김상은하고 동년후 관계가 되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김씨 집안하고 계속 교유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섬시 주부 이후에 귀양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세원을 지키면서 살지요. 그리고 서세원 지키면서 사는데 이게 서세원은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57년에 1540년대를 전후해서 조성이 됐을 텐데 1957년에 전소가 돼버려요. 완전히 불타버리고 어째서 불탔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군이 불태웠다 그러면 왜군이 불태웠다 이런 게 나올 텐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록은 딱히 없어요. 어떻게 불이 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추측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난 다음에 1614년이니까 양천운이 광풍각을 중건했다는 건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17세기 후반 정도에 거의 됐다라고 나오지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17세기 후반에 소세원이 다시 중건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세원은 그거하고 또 좀 다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소세원 입구가 지금하고 달랐거든요. 근데 또 일제시대 때 또 입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입구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자, 제가 늘 말합니다만 서세원도 역시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서세원에 관한 논문이 제가 논문 쓰고 제일 첫 번째, 두 번째인가 쓴 논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때가 양산보가 그 150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이면 그 2003년일 겁니다. 아마 2002년, 2003년, 2003년이면 500주기가 된다고요. 1503년, 2003년 그러니까. 그래서 북구청에서 동아대학 학술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박사학위 받고 1년인가 지났거든요. 그 너가 글을 써봐라 그래가지고 양산보의 소세기상론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쓴 거라고 해서 초창기에 쓴 논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소세원에 관심이 많아서 소세원을 어떻게 지성사적으로 좀 정의할 수 있는 어휘가 있을까. 근데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광풍제월이라고 광풍각과 제월당에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광풍제월이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좀 상투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개념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기상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광풍제월의 기상론에 의하면 손자대에 가서 중앙의 정치적인 격변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중앙의 정치에 참여해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 보겠다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경향을 뜻하는 또 하나의 어휘가 있구나. 다른 분이 조원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낱말. 그게 뭐냐면 상경종사. 지역에 있으면서 중앙에 정치적인 일에 참여해가지고 현실에 참여해서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해 보고자 하는 욕망이 지속 두 가지가 다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16세기 호남에는 한쪽에는 광풍제월로 가려는 경향이 있고 한쪽에는 역시 상경종사로 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서세원에서도 그 두 개를 다 보여준다. 양산부만 보면 광풍제월의 기상, 이게 소박한 이상적 삶에 대한 추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양천경, 양천의 형제를 가면은 상경종사에 대한 욕망도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세원 얘기가 나왔고 옥사하고 얽혀가는 집안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사료가 굉장히 부족하더라. 자, 그다음에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희생당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뭐 다들 아시고 있는 얘기들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텍스트 호남절이록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거. 그래서 임진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자호란까지 그다음에 또 난리까지 해서 그 활동에 나서서 이제 죽은 사람들의 기록인데 이 호남절이력의 거의 4분의 3이 임진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일상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인물을 거론을 해요. 주요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을 거론 게 권일에서는 저 동네 부사 송상현하고 그 재봉 고경명 두 사람을 이렇게 딱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 그 이제 동순자, 함께 순절한 사람들. 그게 이제 고경명 같은 경우에는 고인우를 비롯한 26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동창자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할 때 그 옆에서 그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창자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의병을 도와준 사람들인데 이 의병을 도와준 사람들이 회제 박광옥을 비롯한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이제 기록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김천일, 건재 김천일 그리고 이제 최경혜, 고종우 등등등을 비롯한 동순자와 동창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죽은 사람들이냐?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2차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이야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있죠.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는 호남 지역이 전면적으로 왜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수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 수군이 전라도 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수군이 못 들어왔죠. 그리고 그럼 이제 육군밖에 없는데 육군이 전라도로 들어오려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지리산 넘어야죠. 그게 어디냐? 그러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와야 돼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는 산성이니까 성이죠, 성. 공성전, 성 뺏기죠. 그래서 전라도로 들어오려면 그 관문이 되는 곳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은 원래 잘 아시지만 그 남강 옆에 있거든요. 한쪽은 바다고 절벽이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진주성이 요새예요, 요새. 요새라고요. 그래서 진주성이 철벽에 가까운 것이고 진주를 지나면 이제 어디냐 그러면 남원성. 진주성 점령하고 남원성 점령하면 이제 전라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들어와야 되느냐? 충청도에서 내려와야 돼요. 충청도에서 내려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무진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주진한 장수를. 무주진한 장수 앞에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 금산이에요. 금산성. 그래서 거기에 금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쟁 일어나자마자 그 재봉 고경명 선생이 이끄는 의병이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 어디냐면 금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금산성 전투에서 그 희생당한 것은 사실인데 그 희생은 예, 성격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산성 전투는 왜군이 금산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군이 이미 수군이 막히니까 육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주 아니면 저쪽으로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 요충지로 금산성을 이미 점령을 했었습니다. 금산성을 점령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금산성을 다시 찾자고 의병하고 관군하고 승군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딱 봤더니 어째요?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이 요새 같은 데를 공격하려면 공격 측이 수비 측보다 3배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 쳐들어간다는 건데 가서 딱 봤더니 어째요? 4대 1이에요. 저쪽이 사예요. 일본군이 더 많아요, 진주성에. 그래서 한번 살짝 붙어봤어요. 그래도 바로 그 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군이 포기하고 후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의병하고 이 승병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회의를 했죠. 어쩔 거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병 정신의 중요한 정신. 우리는 승패는 상관없다. 우리나라 의병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승패는 상관없다. 근데 그 승패는 상관없다의 가장 그 중요한 그 강경파가 호남의병입니다. 호남의병은 우리가 근왕의병이라고 부르거든요. 호남의병은 그러니까 그 금산성에 그 달려간 이유가 뭐냐면 중봉 조은 선생이나 재봉 고경명 선생이나 금산성을 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순망치안 이론이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금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산성이 무너지면 호남이 쑥대밭이 된다. 그러니까 금산에서 막아야 된다. 호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 이 나중에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도 써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호남 의병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김천일, 최경의 누굽니까 고종 죽잖아요. 그 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여기를 안 지키면 전라도가 당하니까. 그래서 열세를 무릅쓰고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산성 전투에서도 사실은 그 전에도 병력이 부족했는데 관군이 후퇴하고 나서 승군하고 일부 의병만 남아가지고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늘 말하지만 전쟁은 전투가 있고 전략이 있잖아요. 일본군도 전략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싸우면 다 몰살당했거든요. 거기서는 저 금산성 싸움에서 전부 몰살을 당했는데 몰살은 당했지만 그게 일본군의 전략에 차질을 빚습니다. 전쟁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죠. 한 30% 죽으면 진 거고 나머지 70%는 도망가요. 그래서 의병들도 그랬다고요. 의병과 승군들도. 어디로 도망갔냐? 무진장으로 도망갔어요. 무주진한 장수로, 그 골짜기로. 여러분 무주진한 장수 잘 아시죠? 그 골짜기. 저 무슨 산입니까? 무주 리조트. 덕유산. 덕유산 그 제가 갔다 온 그 유원지 중에 운이란 반이람이라고 있어요. 지명이 운이란 반이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루의 절반은 해가 비치고 절반은 그늘이래요. 구름에. 그렇게 계곡이 깊다고요. 그게 운이란 반이라며 지명 이름이. 거기 가서 한번 지내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무진장입니다. 그러니까 산골에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의병들이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금산성 전투는 졌지만 그 게릴라전 때문에 일본군이 호남으로 내려오는 진격 속도가 점점 약화되고 방해를 받았고 결국 못 왔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오는 거. 그 관문이 이제 진주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진주성에서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김시민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관군 민관 합동 부대가 일본군을 막아내요. 대신 이제 김시민 장군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겨울이 되면 드디어 이제 명군이 개입을 합니다. 명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래요. 93년이 돼요. 93년이 돼서 일본군이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평양성을 뺏겨요. 조선하고 명나라 이제 연합군한테. 그래서 평양성을 다시 한번 수복하려고 도전했다가 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야 이거 좀 곤란하다 그래서 강화를 하자. 강화를 하자고 그러면서 일본군이 이제 일단 후퇴를 해요. 근데 일본은 거의 모든 부대가 한반도에 있던 부대가 전부 이제 경상도 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명령이 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진주성을 함락시켜라. 명령이 직접 와요. 진주성을 함락시켜라. 다른 건 다 좋은데 진주성을 함락시켜라. 그래서 사실은 거의 협박을 해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휘하에 있는 다이묘들을 거의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그거 안 하면 너희들 다이묘들 그 봉지 줄여버릴 거야. 뭐 어째버릴 거야. 그래서 일본 군들이 사실은 그 고니시 유키나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 명나라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요. 야, 우리 사정이 이런다.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쳐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야, 거시기 좀 우리 갈 테니까 비워라. 그런 말을 해요. 그렇고 그럼 거시기는 안 갈게. 왜냐하면 진주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전라도라는 얘기인데 권시 유키나가 그랬다고 그래요. 전라도까지 안 갈게. 근데 우리는 저 관백이 이미 저 명을 내렸다. 우리는 어쨌든 진주성 함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부대를 5개를 편성을 합니다. 부대를 5개를 편성해 가지고 대개 한 9만을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만이다. 우리는 안 쳐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개입을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953년 음력 6월 달이거든요. 여름이에요.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관군도 외부에서 관군들이 개입을 안 해요. 그 할 수가 없어요. 병력 차가 너무 나버리니까. 그래서 또 거기도 뭔만 남았냐? 이제 그 옹고집 관군들, 그러니까 진주성 그 이제 본토배기 관군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각지에서 온 의병, 그 의병에 이제 전라도 이제 김천이라고 최경해가 이끄는 이제 의병이 가는 겁니다. 그 의병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의병, 심지어는 그때 기록에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병장 홍의장 곽재우 선생도 자기 친구가 거기를 갈란다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면 어차피 죽는다. 근데 뭘라 가려고 그러냐. 근데 이제 이게 성을 비울 수도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진주성을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상도에서부터 진쪽으로 진군을 해야 되죠. 한반도에 가 있던 병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경상도에서 진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쫓겨가지고 진주성으로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진주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진주성 싸움에서는 정말 그 우리는 죽는다. 어차피 그 사람들 막. 그래서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래가지고 형제가 2사람 이상 있으면 야 한나는 보내라. 한나는 보내고 동생은 보내고 형은 남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관군 의병 포함 다 모았는데 일각에 의하면 최소 5천 명, 미니멈 맥시멈 12,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군은 부대만 5개고 부대만 5개고 대략 10만, 9만에서 10만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게 돼 있는 전쟁이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졌죠. 그리고 실제로 진주성 전투는 그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서 규모가 제일 큰 전쟁이었어요.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진쪽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도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조선 쪽에서는 어떻게 추산을 하냐 그러면 죽은 사람이 한 6만 명 가량 될 것이다. 근데 일본 애들은 2분의 1, 일본 애들 한 3만 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일본 쪽 기록에는 조선 쪽에서는 한 6만 명 정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함락당했죠. 6월 29일까지 싸우다가 함락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희생자들 이야기고 이게 여기 이제 권일하에 나온 사람들이 이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권위하에 나온 사람들은 김덕령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관된 사람들, 독자적인 활동을 하다 죽은 사람들도 260명.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은 기축옥사도 기축옥사지만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등을 통해서 의병으로 이름 있는 사람은 그게 이름이나 남았죠. 절이록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간 사람, 옆에서 참여한 사람,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호남 지역의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그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충장사회.
지금 배양돼 있는 김덕령 같은 경우도 우계성원의 문인이죠. 우계성원의 문인인데 1592년에 의병을 참여했다가 귀양을 해가지고 자기 형님도 가고 자기도 가거든요. 동생이라고 귀양시켰습니다. 그러다 93년에 이제 담양의병으로 참여해가지고 공적을 세우니까 벼슬을 줘요. 형조 자랑, 충용자, 명예직 벼슬이지요. 1594년에서 95년에는 곽재우, 권유라고 같이 활동을 하고 휘하에서 황제하면서 고성 상륙작전은 외적들도 격퇴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1596년에 이몽학이라는 사람의 반란이 조선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몽학도 전주 이씨예요. 서울 태생인데 굉장히 그저 뭐랄까 일종의 이런 말하면 좀 양아치 하도 양아치 짓을 하니까 지방으로 쫓아낸 거예요. 이제 불만을 품고 이 사람들 전쟁통이니까 1595년에 끝나고 97년에 정유재란인데 1년 사이잖아요. 어수선하니까 뭐 해보자 근데 반란이 돼붙습니다. 반란이 됐는데 이때 김덕영 장군이 그 반란군하고 연관됐던 무고를 받아요. 무고를 받아가지고 고문을 받다 죽지요. 죽여놓고 꼭 조선은 그래요. 한 50년 지나면 무죄. 꼭 죽여놓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661년에 신원이 되죠. 이런 사람들, 희생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희생되고 저런 이유로 희생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가문의 그 흥망을 바꿔버린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장택고 씨, 장은고 씨, 이 이름이 연루되어 있는 이름들 고운 할아버지, 고운 아버지 고맹령, 본인 고경명, 아들 고종우, 고인우, 고용후, 또 그 손자 고부천. 네.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 지금 포충사가 두 군데죠. 그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 놓은 신포충사가 아래에 있고 그 왼쪽 언덕 위에 그게 옛날 소박한 사당이 구포충사입니다. 요것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못 됐어요. 예. 그저 포충사를 원래 그 조선 시대에는 사우가 크면은 서원으로 그냥 간주를 해버려요. 큰 사우는 그 서원하고 구별을 안 합니다. 앞에 강당만 지으면 서원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에다가 전라도에서 세 군데 올렸다고 그래요. 포충사하고 피람서원하고 뭐 정읍에 이제 무성서원하고. 근데 포충사가 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왜 심사에서 탈락을 했냐 그러면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원형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근데 포충사는 옆에다가 그 박정희 시대에 그 멋들어진 큰 포충사를 새로 지어놨잖아요. 그 언덕 아래에다가. 그래갖고 원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포충사는 내부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 포충사가 재봉 고경명 선생을 이제 배양하는 공간이죠. 근데 이 장택고 씨가 원래 이렇게 멋있지 않았다고요. 할아버지는 멋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1519년에 아시겠지만 김여사와 벌어진 애입니다. 1519년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대사원이가 뭔가 마지막 피크를 올리고 있었던 조광조하고 친해져요. 근데 그의 가을하고 겨울 사이 김효사회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직이 됩니다. 파직이 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들어올 때는 지명도를 가지고 왔어요. 김효사와의 피화자다. 그때는 그 뭔가를 좀 당해야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김효명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우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김효명현이라고. 하는 것 없어도 그때는 쫓겨나면 하여튼 명예예요. 훈장이에요, 훈장. 훈장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덕에 아들 고맹령도 문과에 급제했지요. 자, 그런데 문과에 급제를 했는데 명종은 잘 아시지만 명종 앞에 예, 인종, 명종, 대윤, 소윤, 윤원영, 윤원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종이 왕이 돼가지고 윤원영 쪽을 조금 견제를 해야겠다. 명종 좀 잘하니까 견제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키웁니다. 그 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그 누굽니까? 그 명종의 부인, 명종의 부인이 청송 심씨거든요. 그쪽의 외삼촌, 그게 전주 이씨예요.
왕실성. 그게 일양이라고요. 그게 일양을 등용해요. 일양을 등용해가지고 윤원영하고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려고. 근데 일양이 자기가 등용되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권력병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핸들하려고 그러지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량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누구를 견제해야 될까 보다가 자기 그 저 조카 집안 청송 심씨 집안 그 청송 심씨 집안의 애들을 쓸어버려야겠다. 그 동생이 심의겸입니다. 아버지가 심강이거든요. 그리고 그 심의겸이요. 그 심의겸이 그래서 저 기대양 등등을 시켜가지고 이량을 탄핵하게 해라. 그래서 이량을 탄핵하니까 명종이 이량이 탄핵되자마자 바로 이량을 쳐버려요. 그런데 그 윤원영을 위해서 이량을 등용해가지고 이량이 명종 말년에 한 1520년, 22년 그저 때인데 탄핵되기 전에 그 탄핵되기 전에 외척으로서 이량이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근데 고맹령이 그 옆에 일파로 분류가 됩니다. 예. 외척에게 붙은 세력이다. 이렇게 분류가 외척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1560년에 67년에 선조가 왕이 되니까 65년에 이량이 실각이 되거든요. 심우겸하고 기대한과 살인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량 세력을 쳐버린다고요. 이때 이량이 실각되니까 고맹령도 유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맹령은 더 센 비판을 받아요. 아버지가 김효명연인데 어떻게 아들이 저 외척하고 같이 일파가 돼가지고 권력에 붙어서 아첨을 하느냐. 이게 누구한테까지 가냐 그러면 고경명에게까지 갑니다. 예. 고경명도 고경명은 여러분 재봉집 보시면 아시지만 뛰어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고경명도 문과에 급제해요. 58년에. 58년이니까 아버지 이량도 세력이 건재할 때고 아버지도 지금 이량 옆에서 고위 관원할 때죠. 그래서 이때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근데 성균관 정이 아니고 성균관 전적부터 중앙관을 유지하는데 1563년에 명종이 한번 이량을 탄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량에 이제 조사를 하고 뭘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게 흐지부지 되는데 정보가 이량한테 흘러나갔는데 누가 흘러나갔냐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고경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런 혐의를 받아요. 그래서 지방관으로 좌천이 되고 파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앙으로 살짝 부르기도 했지만 계속 이 지방관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1590년에 동네 부사를 끝으로 예, 고경명이 아이 나는 더 이상 벼슬 해도 나이도 적으니까 안 할란다. 고경명이 23년생이거든요. 1523년생이라고요. 그래서 귀양에 있는데 2년 뒤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위로 따지면 1592년이니까 딱 60세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좀 전에 말했던 금산성까지 달려가죠. 달려가서 죽어요. 죽는데 그때 두 아들을 데려가거든요. 아들 둘을 데려가요. 고종우가 그 손위고 고인우가 그 아래입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갔는데 둘째는 죽어요. 아버지 따라서 싸우다가 고인우도 고인우인데 문과 급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문과를 급제했어요. 셋 다. 그래서 문과를 급제해서 승문원 정자였는데 1592년에 아버지 따라서 금산선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김효명인이었다가 아버지가 외척한테 붙은 거였다가 아들도 손자도 외척한테 붙은 것 같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충신 집안이 돼요.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을 꽂은 게 누구냐면 첫째 아들 고종우가 금산 전투에서 생환을 하거든요. 생환을 하고 나니까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의병장으로 자기가 나섭니다. 나서면서 그 명분이 뭐냐? 복수의병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의병장 이름이 나왔죠. 이제 아버지와 형제의 복수를 위해서 내가 외적과 싸우겠다라고 복수의병장으로 출전을 하고 이 김천희를 따라서 진주성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죽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김여명연에서부터 외척일파로 갔다가 저 국가의 위랑기의 충신 집안. 그래서 이명성이 장고시 집안에서 이렇게 곡절을 그리다가 딱 여기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부터 사라지지 않아요. 장고시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사족이 되죠. 거기에서 나온 에피소드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겁니다. 요거. 예. 그 고부천이 고부천이 1615년에 문과에 급제하거든요. 음. 그 손자 고경명. 그래서 1624년에 그 북경행을 갑니다. 서장관으로. 그 사신의 그 비서 서장관으로 북경을 갔다. 그러니까 북경을 가니까 명나라 희종이 분재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분재 이게 홍매예요, 홍매. 그 홍매를 선물로 줘요. 그래서 홍매를 선물로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앞에다가 심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양반 11대 손이 고재천 선생이라고 그 전남대 농대 학장을 합니다. 그 전남대 농대 학장을 하시니까 아 내가 뭐 유서 깊 우리 집에 뭐 유서 깊은 이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해요. 그게 전남대 앞에 지금 저 민주마루 앞에 있는 그게 큰 게 이 대명매라는 겁니다. 그 본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게 60년대 식재였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커가지고 이게 지금 저 그 광주란다 전라도의 세계 매화 중에 3대 매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진 찍고 난리죠. 네, 이때 되면 정말 사진 찍고 난립니다. 홍매 옆에 백맨인데 백맨은 거의 안 세줘요. 아무 관심도 없고 홍매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때 쌓아놓던 그게 지금까지 문화적인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장택고 씨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변함없는 현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호남 지역에 제가 16세기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호남의 16세기에 호남의 사대부 문화 혹은 호남 문화의 그 황금 시대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성이다. 토착 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이 혼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혼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자주 말했지만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혼례 방식 다시 말하면 장가 들다 다시 말하자면 전부 처가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방식 그것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집 가는 풍속은 주작 아래에 의한 친형에 의한 것은 조선에 굉장히 늦게 뿌리를 박았고 원래는 우리는 장가 드는 것에도 익숙하지요. 그래서 영암에 가면은 그 지금도 영암에 영보정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영보정이 사진에 보이는 이 정자거든요. 근데 이거 영보정의 전주 최씨 최덕지라는 양반이 이 사람은 이제 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사람인데 부인이 평양 조씨인데 그 영암의 그 지주입니다. 지주집 딸이에요. 그래서 처가로 와서 살아요. 그래서 원래 전주 최씨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둘째 딸의 남편 사위지요. 그 사위를 또 거창 신씨를 들여요. 그 사위가 또 여기 와서 살아요. 그래서 거창 신씨가 또 영암에 들어와요. 그리고 외손녀의 그 사위 남편, 그게 또 남평문 씨예요. 남평문 씨 문맹화가 저 영암 지역 저 남평문 씨 또 입향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최 씨, 평양조 씨, 거창신 씨, 남평문 씨. 그러니까 여기에 집안이 세 개가 있죠. 이 세 집안 중에 두 집안, 최씨 집안의 최덕지의 칠대손 최정, 그리고 이 거창 신씨 집안의 아까 말한 소운 신천익. 이 소운 신천익이 낡은 영보정을 현대에 위치해 갔다가 중건을 해줘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전주채 씨, 거창신 씨, 남평문 씨 이게 모여서 지금까지 그 집성 좀 비슷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저 영암 영보정 마을입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흔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제가 왜 마르티나 도일러 여사 이거 친족 출생과 출계를 중심으로 한 친족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에 그 광범위하게 유포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크로스오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16세기에는 이제 그게 더 훨씬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비폭력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였고 그게 황금 시대를 불러왔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이제 얘기 마지막 얘기 같습니다. 꼭 2시간 안 해도 되죠. 네. 자, 우리 저 행주기 씨. 행주기 씨 집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원래는 저 경기도 고양이 본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김효사화 때 행주기 씨 집안의 오형제 기찬이라는 분의 5 아들, 네, 기원 아니 기원 그러던가 기원, 기괄, 기진, 기준 그래요. 막내 5째 막내가 기준인데 그 기묘명연이죠. 기묘명예요. 김효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죽습니다만 어쨌든 김효사와의 연루가 되죠. 그래서 기묘명연이 되고 큰형은 그때 무장현감인가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기 저 고창에 무장현감인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그 막내 동생이 김효사화로 인해서 유배를 가가지고 몇 년 뒤에 죽으니까 그 식구들이 둘째 형하고 넷째 형이 전라도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넷째 형 기진 기진이 광산구로 가죠. 그분이 낳은 아들이 고봉기대신. 그리고 둘째 형은 장성에 정착을 하거든요. 기원입니다. 손자가 기요간이거든요. 기요간. 이 기요간이 양자징하고 똑같이 김인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기요간에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기계현, 기척염, 기진탁 그리고 기정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7세기가 되면 송암 기정익이라고. 어머니가 누구냐? 아까 무렴정 얘기할 때 나왔던 구화 나무춘의 딸입니다. 그 나씨 집안하고 이 기씨 집안하고 저 어머니 외가예요, 외가. 그리고 본인의 그 장인은 광산 김씨, 미산 김여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의 증손이 기종상이라는 분인데 기종상이 자기 형님 가계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기정상, 기동, 기종상, 기정아, 기동, 기정상, 기태량, 기재우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노사 기정진이에요. 이때가 되면 19세기가 됩니다. 1798년생이니까 18세기 마지막에 태어나죠. 이분이 이제 노사학파를 만들고 이제 장성의 고산서원에 이제 배양이 돼 있죠. 근데 기정익 선생이 어떤 중요한 경향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 김계위를 통해서 뭐 율곡이, 사계 김장생, 신독제 김집 이렇게 행주 기시 사이에 근친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기정익이 실제로 송시열의 문인이 됩니다. 근데 송시열은 아시다시피 이 김장생 송시열은 너무 뚜렷한 그리고 이제 송시열 정도 되면 이제 송시열 시대는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리되는 시대니까 송시열이라는 것은 노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서인화 중에서도 사실 말하면 노론화 쪽으로 이제 노론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웁니다. 청음 김사건 집안도 그 노론계 아주 대표적인 집안이고 송시열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기정익은 송시열의 제자가 되면서 기호 지방의 서인들하고 교류를 해요. 명제 윤중도 기정익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하는 인사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 이제 명제 윤중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제 윤선거의 이제 묘지명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이제 노론소론이 이제 분리된 회인십이라고 불리죠. 이제 계기를 하나 마련하는데 뭐 얘기인즉슨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원래 윤선거하고 송시열은 친구거든요. 근데 윤선거는 1636년에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있었는데 강화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죠. 도망을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송시열이 윤선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윤선거가 죽으니까 윤선거가 죽으니까 처음에는 그 묘지명을 그 남계 박세채한테 갑니다. 남계 박세채는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계 박세채는
써주기는 써줬어요. 그랬는데 윤증이 보니까 옹졸하다는 말은 말이 조금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선생한테 갑니다. 송시열에게. 송시열한테 가서 여차하니 아버지 묘지명을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송시열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뭐라고 뭐라고 쓰면서 몇 글자를 더 하면서 이미 현석, 박세채호가 현석이거든요. 남계 현석 그런데 현석이 이미 다 말했는데 나는 덧붙일 말 별로 없다. 그리고 그냥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그 남계 이거 쓴 글에다가 몇 글자 뒤에 딱 그래서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윤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 때문에 시비가 오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달라붙으면서 노론소론이 갈려졌다 그러는데 기정익은 그러니까 바로 그때도 윤증하고 송시열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정익이 누구 편 들었겠어요? 송시열 쪽으로 기울죠. 이게 노론 계열로 기운다고요. 그리고 이 기정익이 교유한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순천박씨 박상현이 있었거든요. 박상현의 아들이 선제 박광일입니다. 이 선제 박광일이 또 송시열의 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가깝게 지냈던 박상현의 아들이 다시 되고 그 다음에 또 흥덕에 있는 전북이죠. 흥덕에 있는 평해왕씨 황색이라는 사람하고도 교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송시열이 정읍에 와서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그때 황색이가 자기 아들들 황제만 황제중을 시켜가지고 그 송시열 사약 먹고 죽은 송시열의 상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중이 아들인 황제중이 청음 집안의 김창엽하고 교유를 하죠. 그리고 그 조카 황제중의 조카 황전이라는 사람이 김창엽의 후손인 미호 김원행하고 교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전이 자기 조카를 미호 김원행한테 보내가지고 스승으로 모셔라.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8세기의 그 호남의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이재 황윤석입니다. 고창 출신이잖아요. 이재 황윤석 저 집은 저 흥덕에 있었고 그래서 이 황윤석이 그래서 미호 황맥하고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저 송시열, 김창혁, 김원행, 박광현, 저 기정이까지 이렇게 되면 전부 노론 계열이라고요. 이 계열 자체가 그 박상현의 아들 박광일은 실제로 저 누굽니까 송시열의 문인이 되고 그래서 기정익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축옥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론 고산 윤선도나 창계 이명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뭐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서인화가 진행이 되고 그 서인화는 내적 외적 요소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전라도가 사실은 옥사가 지나가고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인프라가 많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계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니까 누군가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옥사 이후로 이쪽에서 영남과의 교류가 대부분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쪽으로 내재적으로 서인 쪽 기호 지방의 서인 쪽으로 가게 만들고 서인들도 양남과 기호의 대립이라는 구도보다는 경기, 호서, 호남이 영남을 압박하는 이런 구도가 자기들에게도 유리했겠죠. 그러니까 내외에 이게 요구가 맞았다고요. 요구가 맞아서 그것이 이제 황맥과 인맥, 그 친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타고 이렇게 교육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인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17세기에만 이제 18세기 얘기는 못했으니까 17세기 호남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백년의 신화, 이게 기축옥사 이후에 100년 동안 호남에 인재가 없었다라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다. 17세기도 학자들은 있었다. 그런데 그 학자군들의 질과 양이 16세기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16세기보다는 훨씬 후퇴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7세기의 문제는 호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마르티나 도일러 여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7세기 그러니까 1650년을 전후한 시대는 250년에 걸쳐서 불교 사회를 유교 사회로 만드는 사회적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실험이 완성기에 도달했던 시대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에드워드 기번이 그랬거든요.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제국이 어떻게 망하느냐. 원래는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다. 안으로는 사치와 부패가 만연해 가고 그리고 바깥으로의 사치의 부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다?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망하는 것이다. 어디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자면 250년에 걸쳐 완성된 유교 사회가 1636년에 왕정 국가로서 인조가 후금 나중에 청나라죠. 청나라에 항복을 하면 왕정 국가가 끝나야 되는데 무엇이 조선을 유지하게 만들었느냐? 사실은 그 밑에는 사회적으로 유교사회가 완성되고 유교사회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북의 종족 시스템에 의해서 엘리트 지배층의 북의 종족 시스템을 이용한 엘리트 지배 구조가 확립됐다라는 얘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사치와 부패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의 사치와 부패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제일 얼척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선이 이제 사족 집단이 얼마나 특권층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나중에 영조가 그걸 막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징역 3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식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양민 집 뺏깁니다. 예. 집을 어떻게 뺐냐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양민 집에 가요. 뺏고 싶은 양민 집이 있으면. 가가지고 좋은 말로 부탁을 해요. 야, 우리가 집안에 큰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좀 적당한 데서 너희 집 좀 한 이틀만 쓰자 근데요. 그러면 이제 양반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아 그러십시오. 그런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집에 있는 그 집기들 싹 내보내고 자기들이 집기를 싹 들인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쓸 거라고 딱 그런대요. 그러고 이틀 뭔 행사를 한대요. 사흘째 딱 되잖아요. 안 나가. 안 나간다고 그냥. 이유도 없고 뭣도 없이 안 나간대요. 네. 안 나간대요. 그냥 안 나가. 언제까지? 원래 주인이 집 포기할 때까지. 더럽다 누구들이 살아라 그러고 포기할 때까지.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양반이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하고도 처벌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게 나중에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막 만연하고 막. 예, 예. 그것을 이제 이것도 극단적인 경우겠죠. 영조가 그걸 세자 때 알았대요. 그래갖고 세자 때는 못하고 영조 초기에 했던 형제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징역 3년이다. 감옥에서 무조건 3년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약간 다른 그러니까 다른 식은 초기 달랐을 뻔. 제 생각에는 인조가 항복을 했으면 왕정시대면 왕권이 나라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성씨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조선의 지배층들은 엘리트들은 그걸 안 바꾸려고 했어요. 유지하자. 그게 왜 그랬을까? 예. 마르티나 도일리서 여사의 말에 보면 250년에 걸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빨대를 꽂았으니까 빨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몰라 이걸 바꾸냐고. 다시 시스템 바꿔가지고 다시 만들고 몰라 그랬을 것이다. 사족 지배 체제가 완성이 된 시대였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은 내부적 기축옥사부터 네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16세기 16세로 다시 16세기에 이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1392년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2024년인데 6.25 전쟁 끝나고 75년인가 또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조선은 1392년에 국가가 들어서고 200년 동안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 200년 동안. 그게 얼마나 길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은 조선에서 발생하지만 사회는 안정돼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산력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선조 중기까지 조선은 생산력이 계속 발달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16세기에 보면은 되게 16세기에 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생산력이 보장이 되니까. 사족이라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평생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보장이 되니까 그 생산력이 쓰니까 그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축국사하고 전쟁이 뭘 파괴시켰겠어요? 생산력의 배경이 되는 시설, 인프라를 파괴시켰겠죠. 예. 그래서 무슨 경제사 하시는 분들의 통계에 따르면 선조 중후반기의 그 사회경제적 지표에 조선이 다시 도달한 비슷한 시기에 거기까지라도 도달할 수 있었던 게 정조 말기 정도에 됐다고 그래요. 예, 영정조. 근데 문제는 영정조 다음에 또 하강곡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맞다면 영정조하고 선조 중후기 이상으로 조선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16세기가 최고였다고. 16세기 하나의 극점이고 그리고 영정조가 하나의 극점이고 그 이상이 없었다. 그 이상이. 그 아래밖에 없었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16세기는 그 황금 시대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17세기는 인프라가 축소됐는데 그 축소된 인프라에 기름을 끼얹은 것.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만은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이원명 선생의 그 책에서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전라도만 해놨는데 봐보세요. 15세기에 전라도의 문과급제자의 퍼센테이지가 12.63%입니다. 16세기 전반에 13.30%예요. 16세기 후반이 되면 10.9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11%에서 12% 사이예요. 근데 딱 17세기 돼 보세요. 8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은 기축곡사 때문이다 그러는데 기축곡사 때문도 있겠지만 그 전쟁기에 사라진 그 셀 수도 없는 그 인적 자원들 그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옥사로 인한 그 후유증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부터 8%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는 겁니다. 3% 정도의 이 마이너스를 영원히 극복을 못한다고요, 전라도. 그러니까 전라도는 16세기 중후반에 도달한 수준을 그 뒤로 영원히 이 인프라 수준에서 확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16세기를 이렇게 질문하자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인데 지금하고 16세기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멋있을까? 멋있을까? 그 수준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럴 정도의 한 지표가 되는 시대가 16세기였다고 말입니다. 그 16세기가 기축옥사로 이제 순수의 시대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서인화는 고산 윤선도나 창계 이명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남 지역 유림이 17세기에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래서 안팎으로의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독창적인 담론 과연 16세기의 학술적인 수준, 문학이든 철학이든 17세기가 따라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독창성은 이건 좀 시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건 좀 긴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담론의 형성에 대해서도 과연 독창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뒤에 시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온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18세기가 되면 벌써 3대 천재라는 사람들이 여암 신경주나 이 사람들 다 18세기 사람들이거든요. 여암 신경주는 저 누굽니까? 저 신숙주 형님인가 그 동생인가 신말주 그 후손 집안이죠. 존재 유백 교수님은 장위 씨, 유상복습니다. 네, 위상 목사님 그 집안이죠. 네. 집안 좋은 집안이에요. 네. 이제 황유석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쪽 저 전북 부안 곧 그쪽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호남의 3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보면 전부 학문적 경영, 실학적 경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18세기는 주요 인물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그 성리학적 이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17, 18세기하고 다른 점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 19세기가 되면 이제 정약용 선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사 기정진 선생이 있고 이러는데 이제 노사 기정진 선생에 의해서 이제 노사 학파가 만들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노사 기정진 선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기호지방에서는 퇴계하고 율곡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1570년에 세상을 떠나고 율곡 선생이 1584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대략 3, 40년이 지나면 그 학자군이 이제 학파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17세기 초반이 되면 벌써 학파군이 형성이 돼 버리는데 전라도는 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고봉 기대승 선생이 학파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7세기 이렇게 가본 거 보면 학문 계보가 어떤 연속성이 부분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300년에 걸친 연속성이라는 게 찾아보기가 좀 정약용 선생도 역사적 우연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19세기에 넣는데 계보상으로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호남 지성사의 계보상으로 보면 외부에서 틈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성이라는 면에서는 볼 수 있는데 노사 기정진 선생도 그러니까 사실 노사 기정진 선생 스승이 없다고요. 독자적인 사유를 통해서 자기 성리학을 만드는 사람들 나왔기에 망정이 다행인데 그건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옥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옥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번에 걸친 국제 변동으로 기인한 전쟁이 있었고 그 옥사와 전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전라도의 문화적인 학술적 사상적 인프라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100년 동안 전라도에 학문이 없었냐, 인물이 없었냐, 그건 아니지만 인물들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경향을 보면은 16세기의 경향하고는 다르게 저기 이제 치우치는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점이 호남에서는 호남 지성사에서는 좀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된 것 같다. 마치 대구가 대구가 한때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지만 오늘날 대구가 그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요소들을 전부 탈각시키고 나서 무슨 정치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탈각시키고 나서 남은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로 구성을 하니까 한국의 보수의 심장이 된 것처럼 호남도 동인서인을 가리지 않는 이런 혼성, 외부로부터의 혼성에 의해서 이 풍성한 16세기를 만들어냈다가 정치적인 사건하고 전쟁을 겪으면서 결과 중에 하나가 한쪽을 탈락시킴으로써 어떤 단일한 색채를 지니게 됐고 그것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18세기하고 19세기를 다룰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시간 관계상이나 제 능력으로나 좀 부족해서 18, 19세기 이야기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사 이후에 호남 유학계 100년에 대한 개관은 대충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 운동을